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북한 장악 악몽 점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의 김정은 건강에 관해서 전 세계가 들썩들썩대고 있는 이 마당에 로이터 통신과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또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김정은이가 아픈지 아니면 중태에 빠졌는지 어찌되었든 중국 군 관련 위려진 50여 명이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그들 중에는 북한통이라고 알려진 또 북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중국 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장인 슝타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전해드리면서 저도 며칠 동안 이 동북 삼성과 또 북한 내부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중국에 사업을 하러 왔다 갔다 하는 화교 소식통을 통해서 새로운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복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이터 통신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단독으로 중국은 위려 전문가 등 팀을 파견해서 북한 김정은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한마디로 로이터 통신은 중국의 내부 통신을 인용을 해서 북한으로 간 위려팀, 그 위려팀들이 로이터 통신은 3일날 베이징을 출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로이터 통신의 핵심 이야기는 분명하게 이 중국 공산당 내부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중국의 고위 관료들이 북한으로 들어간 건 확신한다. 아예 그 못을 딱 박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그리고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이 북한에 중국의 군 의료진 50여 명이 파견됐는데, 정확하게 김정은의 건강 관련설에 대한 건 불명하지만 무엇이라고 강조했느냐? 중국 공산당의 슝타오 대외연락부장이 위려진 50명을 이끌고 북한으로 들어갔으며, 위독설이 나오는 김정은을 만났는지도 지목된다며 아사히 신문은 26일 슝타오 부장이 중국 최고 수준의 위료기관인 301 부대 병원, 그러니까 인민해방군 총위원, 중국인민해방군에서 최고의 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국인민해방군 최고의 병원 의료진 50여 명과 함께 23일 북한으로 들어갔다. 자, 여기서 핵심은 누구냐? 무엇을 보면 되느냐? 이 슝타오라는 사람을 잘 보면 이제 오늘 이야기의 답이 나옵니다. 이 슝타오라는 사람은 누구냐? 1955년생이고 이제 65세 정도 됐죠. 이 슝타오는 그전에는 변방만 좀 돌던 그렇게 유명한 외교관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해진 거는 김정은 때문에 유명해졌으며, 2018년 3월 달에 김정은이가 중국을 방문할 때 단둥에까지 마중 나와서 김정은이와 비밀회담을 할 정도로 시진핑의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사람이 중국 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장 슝타오입니다. 이 슝타오는 어떤 사람이냐? 기껏 해봤자 이 사람은 중국 복건송에서 이 사범대학을 나왔어요. 거기서 이 사람이 이 정치 경제학과를 나왔으며 석사 논문과 이 박사 논문 다 경제와 관련된 겁니다. 경제통이란 이야기죠. 이 경제통인 슝타오는 2001년에야 비로소 인도 주재 중국 대사에 역임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이제 필리핀 대사를 하게 되고, 나아가서 시진핑 정부의 절대적인 각광을 받는 것은 2005년 이 시진핑이가 이제 임명을 한 중앙대외연락부장으로 이제 승진을 시켰습니다. 이때부터 슝타오는 전문 누구를 담당했느냐? 바로 북한과 쿠바, 베네수엘라 또 혹은 이 베트남,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들을 전문 담당한 게 바로 이 슝타오입니다. 이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거는 2017년도부터인데, 이 슝타오에 대한 또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기서 강조할 거는 뭐냐? 이 슝타오가 북한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는 아사히 신문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슝타오 대외연락부장이 북한으로 간 것은 이 왕이 지금 현재 외교부장보다도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이 슝타오는 김정은이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굉장히 많이 오고 간다. 그리고 이 시진핑의 입과 이 브레인으로서 슝타오가 김정은이를 핸들링하는 데는 굉장히 도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제가 이 슝타오 이야기를 강조하느냐? 바로 2018년
이 사진 하나입니다. 이 2018년에 원래 3월 달에 시진핑이를 만나러 가기로 했던 김정은, 2017년부터 이 슝타오는 김정은이를 친중화 만들려고 굉장히 품을 많이 들였는데 2017년 미국의 대북 제재에 중국이 참여함으로써 김정은이가 중국을 아주 무시해 버렸습니다. 이때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바로 슝타오 중국 대외연락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슝타오는 주로 쿠바와 베트남, 베네수엘라 이런 사회주의 국가, 거기에 북한까지 포함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핸들링하는 시진핑의 비밀 외교관입니다. 한마디로 슝타오는 반미주의 국가들을 중국의 연합전선으로 만드는 브레인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슝타오가 2017년 김정은이를 구워 삶아서 이 핵실험을 하지 말아라, 이 미국하고 대드는 건 좋지만 중국의 안위에는 걱정이 되지 않게끔 핵실험 같은 거 자제하고 조심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김정은이를 설득했는데, 무엇으로 설득한 건지는 또 뒤에 사상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장성택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12년 장성택 처형은 다 아실 겁니다. 장성택이는 철저하게 중국통이었습니다. 2008년 김정은이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에 장성택이는 중국인민해방군 북부전구, 동북 삼성의 북부전구와 수많은 석탄, 니켈, 철광석, 하물며 다이아몬드, 나아가서는 이 동정광, 금정광까지도 장성택이는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동북 삼성과 이 중국에 있는 상하이방 쪽 사람들은 다 장성택이를 밀었습니다. 그러나 장성택이를 김정은이가 2012년 처형을 하고 나서 중국에 있는 이 중국과 북한과 거래하던 친중 북한 세력들은 쑥대밭이 됐었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장성택 라인입니다. 장성택 라인이 제거된 후에 김정은이는 외톨이형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김정은이가 중국에 대한 신뢰를 가장 하지 않았던 부분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바로 2015년에 드러납니다. 2015년에 김정은이는 이 북한에 있는 화교들 약 100명 정도를 간첩에 누명을 씌워서 그냥 싸구리 체포를 합니다. 그 100명 중에 화교들은 북한에서 난다 긴다 하던 돈주들이었으며 중국과 거래를 해서 굉장히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던 북한에 무시할 수 없는 제3의 세력이었습니다. 2015년 김정은이는 중국 화교 100명을 일거의 간첩으로 체포를 했으며, 한때 김정일이는 사망시 유언에서 중국을 절대 믿지 말아라. 일본과 미국이 100년의 적이면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한때 김일성이는 중국은 주머니를 4개나 가지고 있다. 이 김정일이는 중국을 아예 믿지 말아라. 이게 반증입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만 해도 김정은이는 절대 이 중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급해진 김정은이가 이 2015년 16년부터 중국에 양보를 하기 시작하고, 그 양보에 대한 이 떡밥을 딱 문 것이 바로 슝타오며, 슝타오 이 대외연락부장은 시진핑의 명령을 받아서 무엇을 조건을 거느냐? 바로 북한의 김정은이가 개발하려고 하는 개발권과 나아가서는 광산 특허권, 강산 인수권, 운영권, 점점점 북한을 이 중국 땅으로 만들기 위한 작전을 이 슝타오 대외연락부장은 착실하게 하고 있으며, 여기에 리수영 북한 정치국 이 부위원장, 또 김여정, 나아가서는 이 사진에서 보던 것처럼 김정은이는 2018년도에 슝타오를 만나고 또 만났습니다. 한마디로 김정은이가 2018년도에 시진핑이가 걸어놓은 낚시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 낚시질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누구냐? 슝타오 대외연락부장입니다. 그 슝타오 대외연락부장이 무엇이다? 이번에 방문단을 50명의 중국인민해방군 이 의료단을 이끌고 시진핑의 특사로 북한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저도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어떤 내부 소식을 들었느냐? 지금 평양과 신의주와 지방에 있는
화교들이 비상체제에 들어갔다라고 오늘 소식통에 번역왔습니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중국인들의 특유의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북한도 특유의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오늘 평양에서 들려온 소식은 지금 북한에 있는 중국 화교들과 중국 이 친중 세력들이 지금 중국 공산당이나 혹은 중국 공안에 연락이 와서 비상 대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슝타오가 진짜로 김정은 유고를 가종을 했거나 또 김정은의 건강 때문에 50여 명의 위려진을 끌고 북한에 들어왔다면 이거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왜? 그 50명이 의사들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이미 2019년 미 국방부는 중국은 이미 한반도 유사시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훈련을 지속하고 있으며 북한 내 진입 작전은 이미 다 끝내놨다라고 이미 작년도 미 국방부 보고서에 소상하게 나옵니다. 이 미국의 소리 방송이 발표한 이 자료는 무엇이냐? 약 17만 명으로 구성된 중국의 북부 전구가 유사시에 북한으로 들어오게 한 훈련은 다 끝내놨다. 이미 나아가서 이 김정은의 유고라든지 또 북한의 무슨 핵과 관련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중국인민 해방군은 무조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중국군이 북한의 급변 사태 때는 네 개의 축으로 밀고 내려온다라는 작전은 이미 다 세워져 있는 건 비밀이 아닐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북한의 장악, 중국의 북한 장악의 악몽 점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시진핑의 비밀 외교관 반미주의 국가들을 결성을 해서 이 반미주의의 선봉에 서도록 하는 슝타오가 50명의 위려진들 혹은 50명 내외는 중국 공안들 또 중국 군 관계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랑 바로 북한에 들어왔다. 이것과 오늘 전해드린 소식, 지금 북한에 있는 화교들은 비상대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어떤 차세대 경량 중거리 대한미사일을 도입할까요? 한국은 얼마 전부터 새로운 차세대 대한미사일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대한미사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차세대 대한미사일 보유에 앞서 한국이 대한미사일을 보유해야 하는 그 배경부터 알고 가야 하는데요. 2010년 한국은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 북한이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에 대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해병대는 피격 직후 대응 사격을 가하였으며 대한민국 국군은 서해 5도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뒤 곧 전군으로 진돗개 하나를 확대 발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해병대원 전사자 2명, 군인 중경상 16명, 민간인 사망자 2명, 민간인 중경상 3명의 인명피해와 각종 시설 및 가옥 파괴로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전쟁의 휴전협정 이후 북한군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직접 타격하여 민간인이 사망한 최초의 사건으로 국제사회에 큰 관심을 끌었으며, 당시 국제사회는 북한을 규탄했으나 북한은 정당한 군사적 대응이었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전적인 책임은 대한민국에게 있다며 어이없는 주장을 내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감히 우리 서국의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 타격을 계속 가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서 한국군의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야전교범에서 북의 도발이 있을 경우 대등한 무기 체계로 2배로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당시 김태형 국방부 장관은 해군과 공군이 언제라도 바로 사격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겠다라며 교정규칙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2000년 이후로 조선인민군에 대해 적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는데 2010년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다시 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방예산, 장비 정비 등 군은 서해 지역을 맡고 있는 해병대 전력을 감축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이 안에 따르면 해병대 전력은 2020년까지 3,200명이 줄고 유교단도 연대급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이 안을 백지화하고 서해 오대를 포함하는 안보 취약 지역의 국지전과 비대칭 전투에 대비해 세계 최고의 군사장비 도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당시 연평도 사건으로 해병대가 운영하던 장비에 대해서도 개선의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국내에서는 K9 자주포 중 6문 중 3문밖에 사용할 수 없어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다는 비판에 따라 K9 자주포 6문을 추가로 배치하고 K9 자주포보다 화력이 10배가 넘는 다연장 로켓포를 배치하는 등 연평도 전력도 증강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부족한 한국은 화력 증대를 위해 번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번개 사업은 한국군 내 부족한 화력을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포격을 당한 대연평도에서 포격 즉시 자주포 사격을 하였지만 후속 지원이 없는 것이 문제로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포격을 당하지 않는 아군 지역에서 도발 원점을 신속하게 공격하는 무기체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도발 원점에서 대연평도가 아닌 한국군 지역은 자주포 사거리를 넘어갑니다. 반면에 고가인 현무-1 미사일을 사용하기에는 매우 소규모 국지전이어서 마땅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F-15K 전투기를 사용해 쪽집게같이 정밀 타격하는 것이 매우 유효했지만 한국과 미국은 남북한의 전투기 사용을 전면전 개시의 신호로 해석하기 때문에 전투기 폭격도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보복 공격할 적당한 무기가 없었고, 따라서 한국군은 번개 사업을 개시하면서 사거리 120km의 타 지역에서 대연평도를 대신해 신속하게 보복 공격이 가능하며 대포처럼 소규모 국지전에 여러 발을 쏘아도 되는 저가의 쪽집게 정밀 타격 무기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된 것이 KT즘의 개발입니다. 이후 강철비의 주인공인 MLRS도 배치되었는데요. 또한 대함, 대포병 미사일도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2013년 한국은 한 발당 8억 원에 달하는 스파이크 NLOS 수십 발을 연평도에 배치했습니다. 총 구매 비용만 56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스파이크 NLOS 미사일은 이스라엘 라파엘사의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전면 탄도 부위에 CCD 비가시선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되어 사수가 발사 후 전기 강압 유도식에 의한 조이스틱으로 조정하여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화면을 보며 타깃까지 유도하기 때문에 명중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스파이크는 한국의 현군 개발에 참고가 된 무기이기도 합니다. 반면 연평도에서 다연장포나 K9 자주포가 수십 발의 로켓이나 포탄으로 적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축구장 2배에서 4배의 한 섹터를 파상 공격한다면, 스파이크는 하나의 미사일로 산 너머 보이지 않는 타겟만을 정밀 조준격파하는 무기체계입니다. 기존 모델에 비해 사거리를 향상시켜 20km의 거리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요구에 걸맞게 북한의 해안포와 뒤편에 숨은 방사포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중량이 71kg으로 가벼워 항공기, 헬기, 함정, 집, 트럭, 장갑차 등에 장착 가능합니다. 또한 GPS 유도와 CCD 화면에 의한 유도도 가능하여 적이 산 너머 숨어 있거나 산 뒤편의 갱도에 있다면 발사 후 팝업하여 직선이나 후면으로 유도 폭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너머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하는 만큼 대포병 레이더, 조기 경보기, 정찰기, 정찰병의 데이터가 선 입력되어야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우선 이 무기의 장점은 일단 저렴합니다. 총 70기 도입으로 560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또한 원래의 용도인 대전차 미사일인 만큼 대상륙 시전, 적 함정 공격 시, 적 포대 공격 시 등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D 카메라로 중계되므로 야간에도 적 목표물을 보면서 조이스틱으로 조정하여 추적, 폭파 가능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타겟에도 끝까지 목표물을 자동 추적합니다. 이런 기능은 초기 이라크전에만 해도 미국 크루즈 미사일과 강황 미사일에 사용된 시스템으로 적용 시에는 굉장히 비싼 장비였으나 이제는 저렴한 방식으로 개발되어 스파이크에 적용된 것인데요. 반면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단점으로는 발사 연기 때문에 사수의 위치가 노출되고 사격 후 카메라로 중계되는 타겟을 지속적으로 조준해야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또한 기존 모델에 비하여 사거리가 늘어난 만큼 중량도 71kg으로 늘어나 처음 휴대용으로 개발이 되었지만 사람의 힘으로 정말 휴대가 가능한지 의문이었으며 기존 제품 대비 버전업이 되면서 가격도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원래의 목적인 탱크 킬러인 만큼 탱크를 파괴시킬 만큼의 장량만 갖춘 소형 미사일이었기 때문에 화력의 한계도 존재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스라엘과 달리 대부분 산이나 구릉지대입니다.
이것은 원거리에 보이지 않는 적을 타격 목표로 삼는 만큼 항상 적을 확인하고 조준해야 하는데 조준하는 동안 생존성의 위협도 증가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한국은 새로운 차세대 대포병 대한미사일 추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 바로 시베넘 ANL은 차세대 경량 중거리 대한미사일로 프랑스와 영국 해군의 해상작전 헬기를 위해 개발된 미사일입니다. 영국에서는 시베넘, 프랑스에서는 ANL로 불리고 있는데요. 영국 해군은 2020년을 목표로 차세대 중형 미사일인 시베넘과 라이트 버전인 마테를 AW159에 운용하게 됩니다. AW159 와일드캣은 한국 해군이 8대를 도입하여 2017년 7월 전력화한 해상작전 헬기와 동일한 기종인데요. 2017년 7월 프랑스 지중해에 위치한 미사일 시험센터에서 대한미사일 ANL의 첫 번째 시험 발사 성공을 시작으로 시베넘은 고생존성을 확보를 위한 아음속 추진과 저고도 해상비행, 비행 및 종말 기동 선택이 가능하며 반장갑 관통, 폭발 및 파편 효과를 얻기 위해 30kg급 탄두를 사용합니다. 미사일의 중량은 110kg의 경량이며 사거리는 20km 이상이고 정박 중인 연안 함정과 운행 중인 소형 및 대형 선박 그리고 해안의 지상 목표들을 타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미사일은 종말 단계에서 높이 상승한 후 수직으로 하강하며 표적 상부를 공격하는 팝업 기동을 포함해 여러가지 공격 모드를 갖췄는데요. 고속 양방향 무선 데이터 링크를 통해 비행 중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운영자는 필요에 따라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시베넘은 모듈식 칩셋으로 시스템 통합이 쉽고 중형 헬기에는 미사일 4기까지 장착이 가능한데요. 원래 시베넘은 와일드캣 등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된 미사일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해군이 와일드캣을 검토하던 시기에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시베넘 대신 스파이크 미사일이 한국 해군 와일드캣의 공대함 미사일로 채택되었습니다. 한편 한국 해군의 또 다른 대잠 헬기인 슈퍼링스 헬기의 시스쿠아 미사일이 현재 수명이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새로운 공대함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탄을 개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외 업체가 시스쿠아 대체탄 도입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시베넘 미사일은 시스쿠아의 후계 미사일로 개발되어 슈퍼링스와 와일드캣에서의 운용을 우선시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스파이크 NLOS와 시베넘은 서로 최대 사거리는 25km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스파이크 계열 미사일은 본래 대전차 미사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탄두 중량이 처음부터 대한미사일로 개발된 시베넘보다 작습니다. 반면 시베넘의 탄두 중량이 스파이크 NLOS 탄두보다 3배가량 더 큰데요. 또한 시베넘의 장점은 기존의 스파이크 미사일을 압도합니다. 시베넘은 무선 데이터 링크로 중간 유도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스키밍이 가능하고 경로점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요격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반면 스파이크는 기본적으로 광섬유 유도를 전제로 설계된 미사일이기 때문에 속력도 느립니다. 그리고 스파이크 NLOS는 스파이크 ER 등과 달리 광섬유 데이터 링크가 아닌 무선 데이터 링크로 유도되지만 기본적인 탄체 형상이 유선 유도를 염두에 둔 기존의 스파이크 미사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명과 기능적인 부분에서 시베넘보다는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은 새로운 대한미사일 무기체계를 시베넘으로 교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거리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